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아파트는 꽤 오래된 건물로 외관은 다른 현대적인 아파트들에 비해 다소 낡아 보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 없었다.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분명히 잠글 문을 아침에 열어보면 열려 있었고 가끔은 과일 바구니에 있던 사과 한두 개가 사라지곤 했다. 처음에는 내가 깜빡하고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싸한 기분이 들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집안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내가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어두운 형체가 나를 쫓고 있었다. 도망치려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꿈속에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다 깨어났다.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거실 한쪽 벽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른 진흙 같은 것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닦아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그런 자국이 며칠에 한 번씩 나타났다. 이상한 꿈은 여전히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꿈에서 유심히 보지 않았던 형체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얼굴은 기괴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겉은 검은 연기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내 집이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결심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관리자는 처음에 말하기를 꺼려했다. 여러 번의 요청 끝에 마침내 그는 과거에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전 나의 아파트에 살던 한 남자가 실종되었는데 그는 이웃들 사이에서 괴짜로 알려져 있었다. 가끔씩 늦은 밤 벽을 두드린다거나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많은 이웃들이 불평했었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그의 방에서는 무언가 불길하고도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결국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실종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문과 창문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나 그날 밤도 꿈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 금요일 밤 나는 또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 TV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복도 끝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놀라움에 얼어붙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후 나는 아파트를 떠나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아파트에서 이사 나왔다. 다시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그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그곳은 많은 세월이 흐른 것처럼 보였고 바람이 위윙거리며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그 아파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곳에 다시 들어가길 원치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그 아파트의 창문을 쳐다보면 누군가가 가만히 내다보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곤 한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친구들과 나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유명한 폐가를 찾았다. 그곳은 오래전 화재로 불타버린 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고 주변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집결지에서 만나 간단한 장비와 손전등을 챙긴 후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한 기온이 우리를 감쌌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부서진 나무와 깨진 창문 조각들로 가득했다. 곳곳에는 창백한 먼지가 쌓여 있었고 완전히 불에 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우리는 속삭이며 폐가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마치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사진을 다시 벽에 걸고 다른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다음 방은 작은 거실이었다. 소파는 불에 타 온데간데 없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잡지가 흩어져 있었다. 무심코 몇 장을 집어들었을 때 잡지 속 사진이 눈앞에서 움직이는 듯한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속삭임과 벽에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벽에 낡은 벽지가 천천히 움직이며 글자가 드러났다. 나를 보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더 큰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을 탐색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불이 나기 전 이 집의 주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재가 있었다. 책장에는 타다 남은 책들이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어떤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이곳에 거주했던 소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그날 밤 그녀의 가족은 모두 함께 식사를 했고 갑자기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고 썼다. 그녀는 불 속에서 탈출하지 못해 집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적혀 있었다. 읽고 있는 우리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자 갑자기 책장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서재 안에 불어난 기운이 더 짙어졌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 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외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이렇게 끝내고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찰나 계단 끝에서 하얗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 형체는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 허둥지둥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착각이 들었다. 폐가 밖은 고요했고 이상하리만치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는 여전히 귀를 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다. 그 후로 폐가에 관한 소문이 더욱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 불길한 밤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런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다. 귀신이 나오는 폐가는 이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것은 그냥 유명한 유령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에피소드로 남아있다. 과연 폐가에는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화상일까? 그 정답은 아마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를 탐색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었다. 다양한 경험담과 괴담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한 사용자가 올린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글에 따르면 그 오래된 집은 시골 마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몇십 년 전부터 뭔가 기이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했다. 밤이 되면 창문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더욱이 그곳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유 모를 두통과 불쾌감을 느끼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야기를 읽다 보니 우리 모두 자연스레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결국 우리는 다음 주말에 그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날이 되자 우리는 각자 플래시라이트, 카메라, 간단한 스낵을 챙겨 차를 몰고 출발했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폐가가 있는 곳까지 짧은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작고 적막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초저녁의 어둠이 서서히 우리를 덮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상상 속에서 본 것보다 더욱 낡고 음산하게 서 있었다. 부서진 창문과 반쯤 열린 문은 마치 우리를 집 안으로 유혹하는 듯했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더러웠고 습기 찬 공기가 가득했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벽지에는 정체 모를 얼룩들이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카메라로 집 안을 찍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오래된 벽과 가구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2층 계단 위에서 불빛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틀림없다고 우리는 크게 웃었지만 역시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더 으스스했다. 방문들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오래된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찬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고 몇몇은 갑작스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은 없었기에 그저 바람이 문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던 중 가장 안쪽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속삭임 같은,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모두 그 소리를 들은 후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다가갔고 문을 살짝 밀어젖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벽지의 색이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그곳을 더듬으며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한 친구가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방 안에 울리자 모든 일행은 당황하여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폐가가 다시 죽은 듯 고요하게 서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모두가 이상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각자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반성했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내 머릿속에는 그 집에서 느낀 기묘한 감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차 창밖으로 식은땀을 닦아내던 중 문득 창문 너머로 삐뚤어진 얼굴이 비친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 후로 우리는 종종 공포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해보았지만 그 집과 관련된 새 이야기는 아무도 올리지 않았다.
다만 그 이후로 나와 친구들 사이에는 그날의 경험을 다시 언급하지 않는 묵화 같은 침묵이 흐르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 창백한 손길과 속삭임은 여전히 내 잠을 방해하곤 한다.